안녕하세요. 오늘도 곰 박사와 함께 이야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룰 주제는 조현병에 관해서 다루려고 합니다. 조현병에 관해서 지금 이제 와서 이렇게 다루게 되는 걸 보니까 정신과에서도 그동안에 이제 어떻게 보면 격세지감의 어떤 그런 변화가 일어났다고 볼 수 있는데요. 왜냐면은 아마 예전 같았으면은 아마 조현병이라든지 조울증이라든지 또는 뭐 정신지체라든지 뭐 자폐증이라든지 아마 이런 내용을 아마 초반에 다루지 않았을까. 뭐 우울증이나 뭐 불안장애나 이런 거보다는 훨씬 더 중요한 주제로 다뤄지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어느새 세월이 이렇게 흐르다 보니까 이런 조현병이라든지 조울증이라든지 이런 정신과, 그동안 이제 정신과 질환에서 어떻게 보면 전통적인 어떤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런 포지션을 차지하던 어떤 그런 질환들이 어느새 이렇게 좀 중요도가 조금은 이렇게 뒤로 밀리는 좀 그런 분위기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볼 때 왜 그러나 했더니 이 정신분열증, 예전엔 정신분열증이라고 불렸죠. 요즘은 이제 조현병이라고 부르는데 이 조현병의 유병률은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1%입니다. 중요한 거는 그 말을 들으시고 아니 조현병이 그렇게 많아? 유병률이? 쉽게 유병률이라는 거는 그 병을 가지고 있는 인구수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럼 1%라면은 100명 중에 1명인데 그렇게 많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전 세계 어느 나라든 또 과거에도 현재도 무조건 1%라는 겁니다. 변하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회가 발달한다고, 사회가 후퇴한다고, 선진국이라고, 후진국이라고 변하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내가 볼 때는 아마 이제 조현병의 유병률이 변하지 않고 조병률은 여전히 조현병의 유병률은 여전히 1%인데 이런 불면증이라든지 우울증이라든지 뭐 공황장애를 비롯한 어떤 이런 불안 증상이라든지 이런 데에 대한 어떤 그런 유병률은 점점 올라가고 뭐 우울증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보면 20% 30%로 얘기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점점 정신과 외래에서도 실제로 정신과에서 다루는 어떤 그런 병의 빈도에서도 조현병이 차지하는 어떤 그런 위치가 점점 이렇게 뒤로 밀리지 않나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서글픈 일이겠죠. 그러면 1%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조현병에서 일단 조현병이 정신분열증이라는 말에서 왜 조현병으로 변했는지 그거를 좀 설명을 드린다면 그 정신분열증이라는 말은 사실 이제 원래 예전부터 써왔던 말인데 일단 말이 너무 공격적이고요. 너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좀 진짜로 정신이 분열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누가 참 처음에 그런 말을 만들어냈는지는 몰라도 그러한 어떤 단어 때문에 이게 낙인이 찍혀지고 그런 경우도 많았습니다. 왜냐면 대부분의 이런 조현병 환자들이 대부분의 시간은 그냥 잘 지내요. 그러다가 이제 힘들어지는 시간들이 생겨서 그런 거지. 근데 정신분열증은 항상 정신이 분열된 것 같잖아. 실제로 정신이 분열되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일본에서는 인지기능 실조증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인지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어떤 그런 문제를 얘기를 했는데 그동안에 이제 한국의 정신과 의사들도 그 일본의 인지기능 실조증이 참 정신분열증이라는 질환을 잘 설명한다라고 생각을 해왔어요. 아닌 게 아니라 오랫동안. 그래서 이제 그런 인지기능 실조증을 똑같이 쓸 수는 없고요. 조현, 쉽게 말하면 현악기로 따지면 조율이 잘 안 되는 걸 의미하죠. 어떤 현악기에 조율에 문제가 생겨서 나는 도를 쳤는데 솔 소리가 나오고 나는 시를 쳤는데 레 소리가 나오고 좀 이래서 나는 아름다운 음악을 치려고 하나 막상 악기에서는 엉뚱한 음악 소리가 나온다 라고 해서 조현병이라고 이름을 바꿨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도 조현병으로 이름을 바꾼 부분은 한자어라서 사실 사람들이 조현병이라는 말을 듣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생각은 안 될 거예요. 조현이라는 말도 어려운 말이니까. 하지만 그 조현병에 담긴 어떤 그런 뜻을 보면 참 지금 조현병, 쉽게 말하면 이 정신분열증을 너무나 잘 설명해놨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유병률이 1%고 그럼 이건 유전이 될 수 있는 확률이 높으냐? 사실 어떤 유전자가 작동을 하고 얼마만큼이 되는지는 아직은 정확히는 모릅니다. 그런데 보통 이제 유전성에 대한 연구를 할 때 보통 쌍둥이 연구를 하거든요.
왜냐면 쌍둥이는 거의 유전체가 같기 때문에 만약에 쌍둥이가 전혀 다른 환경에서 사는데도 비슷한 질환을 갖고 있다면 그 질환에 관해서는 뭔가 유전적인 원인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가 쉽거든요. 근데 이 조현병에 관해서는 이 쌍둥이 연구를 했을 때 거의 50% 정도가 가까이 나옵니다. 그 얘기는 이 조현병도 어느 정도는 좀 유전적인 경향이 있을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조현병의 정도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그냥 내향적으로 조용히 그냥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비사교적으로 비사회성을 사회적으로 좀 이렇게 좀 적극적이지 않은 모습을 보이면서 그냥 조용히 살아가는 것부터 그냥 우리가 흔히 아는 그런 조현병의 어떤 아주 이제 증상이 아주 심하게 나타나는 피해망상과 환청, 환각에 사로잡혀서 엉뚱한 행동들을 하고 누가 봐도 어우 저 사람 미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어떻게 보면 심각한 증상을 보이고 이 사이 안에 어떻게 보면 이렇게 좀 스펙트럼하게 이렇게 들어가 있는 이 모든 군의 총합이 1%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얘기인즉슨 지금 조현병을 갖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상당수는 정신과의 도움을 받지 않고 그냥 집에서 조용히 살아갈 수도 있고 사회에서 또 조용히 살아가고 있을 수도 있다는 말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이제 다른 분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피해망상도 나타나고 환청이나 뭐 환시나 막 이런 어떤 환각도 나타나고 막 이런 엉뚱한 생각들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도대체 이런 어떤 증상들이 왜 나타나는 것이며 이거 진짜 어떻게 고쳐질 수 있느냐 이런 여러 가지 보호자분들이 오시면 제일 궁금해하세요. 일단은 병원에 일단 왔을 때에는 일단 피해망상과 환각이 증상으로 나타난 다음에 그걸로 인해서 이제 엉뚱한 행동들이 나오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행동들이 목격이 되고 그런 행동들이 발견이 되고 나서야 이제 보호자분들이 환자분들을 이렇게 병원에 데려오게 되는 수가 많아요. 그럼 데려오게 되면 제일 궁금해하는 것이 혹시 조현병이 아닐까? 왜냐면 일반인들도 알아. 조현병이 어느 정도 어떤 건지는. 그러니까 이거 혹시 조현병 아닌가요? 조현병이 아니었으면 좋겠는데 사실 그러는 거고 조현병으로 진단이 되게 되면은 이거 과연 치료가 될까요? 치료가 되는 거겠죠? 약은 언제까지 먹어야 되죠? 약으로 치료가 되나요? 입원해야 되나요? 뭐 이런 앞으로는 어떻게 되나요?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궁금해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씩 차근차근 설명을 드린다면 이 조현병이 어떤 병이냐라는 부분을 이해하기 좀 쉬우시려면 마치 컴퓨터에 CPU가 성능이 떨어져서 좀 버벅버벅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버벅버벅 되다 보니까 CPU가 어떻게 보면은 정상적으로 잘 돌아가는 어떤 그런 일반인들에 비해서 CPU가 늦게 돌아가고 어쩔 땐 빨리 돌아가고 어쩔 땐 늦게 돌아가고 그러니까 이 정보를 처리하는데 문제가 생깁니다. 그 얘기인 즉슨 보고 듣고 뭐 냄새를 맡고 이런 부분들 이 감정 센서들에는 이런 어떤 감각 센서들에는 문제가 없어. 그런데 문제는 그런 감각 센서를 통해서 내가 입력받는 정보가 이만큼인데 이만큼을 처리할 수 있는 시간이 없는 겁니다. 왜? CPU가 늦게 돌아가고 버벅거리니까. 그러니까 이만큼의 정보를 처리해서 우리가 어떤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만큼의 정보를 처리하지 못하고 요만큼의 정보로만 어떤 판단을 내리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상한 생각들을 할 수밖에 없게 되고 쉽게 말하면 제한된 정보로 상황을 판단하려니 사실 그런 생각들이 망상이 되게 되는 거고 뭐 이거는 조현병이 아니더라도 일반 사람들이 뭐 의혹을 갖는다든지 뭐 컨스피러시 같은 의혹을 갖는다든지 또 의심을 한다든지 뭐 이럴 때는 정확한 정보가 이만큼의 정보를 참조를 해서 판단을 내려야 되는데 정보를 이렇게 제한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어. 이걸 갖고서는 상상을 해내는 거거든요. 꾸며내는 거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이 정보를 내가 정보를 다 처리할 수 있는데 정보가 작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여기에다가 살을 붙이고 뼈를 붙이고 그래갖고 엉뚱한 생각을 해내는 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망상, 의혹, 의심 이런 거라면 이 두뇌 기능 자체가 늦게 돌아가서 남들하고 똑같은 정보를 받는데도 요만큼의 정보를 처리한 걸로만 이게 돼서
어떻게 보면 엉뚱한 생각들을 하게, 남들과 다른 판단을 내리게 되고 남들과 다른 생각을 하게 되고 또 그러한 생각들에 부정적인 감정이 개입되게 되면은 뭔가 내가 피해를 보고 누군가 나를 감시하고 누군가 나를 죽이려고 하고 뭐 이런 식의 어떤 그런 망상들로 이렇게 되는 경우, 이런 부분들에 이제 조현병이 어떻게 보면은 일어나는 증상들이 나타나는 작동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실제로 이런 어떤 망상에 관한 부분도 그렇지만, 예를 들면 우리가 소리를 듣는데 그냥 소리를 듣고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이게 청각신경을 통해서 두뇌로 전달돼서 이게 어떤 소리구나 이렇게 판단을 내리는 건데, 아까 말한 것처럼 CPU가 이렇게 버벅버벅거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청각신경으로 들어오는 소리인지 실제로 들리는 소리인지 아니면 내 생각이 들리는 소리인지 내 생각을 하는 건지 이런 것들을 짬뽕해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들리지 않는 소리가 들리는 것처럼 여길 수도 있고요. 또는 그냥 바람 소리나 그냥 일반적인 소리인데 그런 부분들이 마치 말소리나 이런 걸로 들리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고요. 또 뭐 비현실감, 나는 분명히 이 상황에서 있는데 이 상황에 있는 게 내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상한 생각들, 사람들이랑 같은 공간에 있는데 나는 지금 이 공간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안 들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인지 기능의 문제, 쉽게 말하면 내가 세상을 바라보고 판단하는 그 부분에 문제가 생기는 게 조현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잘 들어보시면 일반인들도 순간순간 그런 것들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뭐 잠에서 깨갖고서는 나는 누구, 여기는 지금 어디 이렇게 헷갈릴 수도 있고요. 치매 노인들도 보면은 일어나갖고 한동안 정신없이 헷갈릴 수도 있고요. 뭐 이러는데 일반인들은 그런 부분들이 증상들이 나타났다 하더라도 비현실감이라든지 이런 느낌들도 일반인들도 다 느낍니다. 내가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내가 나를 이렇게 제3자 입장에서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도 있고 이런 느낌들이 있어요. 심지어는 환청도 일반인들도 겪을 수 있어요. 제가 수면과 관련돼서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원래 잘랑말랑할 때라든지 깰랑말랑할 때, 쉽게 말하면 이렇게 사람의 정신이 약간 이렇게 이렇게 몽롱할 때, 쉽게 말하면 정상적으로 CPU가 돌아가지 않을 때에는 그런 어떤 착각들이 일어날 수 있죠. 그래서 제가 그때 옛날에 말씀드리면서 지난 영상에서 그런 철책에서 근무하는 어떤 그런 모초병들이 깜빡 졸면서 근무하다가 갑자기 귀신 소리를 듣는다든지 총소리를 듣는다든지 사람 소리를 듣고서는 오발사고가 나고 그런다 그랬죠.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부분들이 일반인들은 일시적으로 두뇌 기능이 떨어져서 일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데 금방 다시 두뇌가 돌아가기 시작하면서 보정을 해요. 이건 아니구나. 이건 현실이 아니구나. 근데 조현병 환자들은 그게 안 됩니다. 그래서 조현병 환자들의 가장 큰 문제는 그런 현실 판단력이 떨어져 있다는 것. 그래서 그런 현실 판단력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자꾸만 잘못된 판단을 내리게 되고, 그리고 잘못된 판단을 내리게 되니까 잘못된 커뮤니케이션을 하게 되고, 또 다른 사람의 어떤 그런 말이나 생각이나 감정을 읽어내는 부분에 대해서 되게 버거워하게 되죠.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인간은 감정을 통해서 세상을 본다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조현병 환자들이 갖고 있는 그런 세상이 그렇게 보이니까 얼마나 무섭고 공포스럽고 두렵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막 엄청 불안하고, 그러니까 그런 불안과 공포, 두려움, 이런 감정으로 거기다가 문제까지 잘못 판단하고 있다? 그럼 이거는 뭔가 이 세상은 나한테 위험한 거고 저 사람은 나한테 안 좋은 소리를 하는 거고 이런 식으로 보일 수밖에 없거든요. 안 그래도 제한된 정보로 내 주변을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조현병 환자들은 사회생활을 이렇게 넓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조현병 환자들이 이제 증상을 나타낼 때 혼잣말 중얼중얼하고 그러면 이제 사실 혼잣말 중얼중얼하는 것도 그게 혼잣말이라고 얘기하지만 혼잣말이 아닙니다. 그 조현병 환자 입장에서는 자기의 환청, 들리는 소리와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끔 가다 보면 어떤 사람들이 이제 제 눈 보라고, 제 눈 보면 제 미친 게 틀림없다고. 왜? 조현병 환자들 보면 누구를 이렇게 많이 쳐다보는 어떤 그런 게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럼 그게 사실은 눈빛 봐라, 저 변했다. 그게 눈빛 변한 게 아니에요.
충분한 정보가 모일 때까지, 충분한 정보가 판단이 될 때까지 계속 쳐다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CPU가 느리게 돌아가니까 계속 보면서 정확히 판단하려고 노력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게 또 그런 오해를 사회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점점 이 조현병 환자들은 사실은 이 다른 사람들을 대면하고 대인관계를 하고 사회생활을 하는 데 대해서 점점 위축될 수밖에 없고, 그냥 그래서 집에 혼자 있게 되는 거예요. 집에 혼자 있으면서 그런 망상이나 환각이 심해지면 집에서도 뭐 유리창을 다 뭐 신문지로 바른다든지 아무도 못 들어오게 한다든지 막 이런 어떤 그런 이상한 행동들을 보여서 결국은 가족에 이끌려서 병원에 찾아오기도 하고 그러는 건데요. 거기서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좀 그런 조현병이 있는 경우에는 세상이 좀 그렇게 보일 수 있겠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그런 것들을 좀 이해를 해주시면 참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조현병 환자분들은 아마 지금 약물로서 치료가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본인의 머리가 옛날처럼 버벅거리고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지금 잘 돌아가니까 그때 나한테 일어났던 일들이 이런 거였구나라고 인식을 하시고, 다음번에 혹시라도 그런 일이 있게 되면 물론 당연히 바로 병원에 찾아봐야 되겠죠. 그렇지만 이제 그때 놀라지 마시고 좀 이런 거니까 내가 좀 판단을 내리는 부분이나 생각을 하는 부분을 조금 좀 시간을 갖자,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조현병이라는 거는 갑자기 어느 순간에 불쑥 생기는 건 아니에요. 그 조현병이라는 증상이 나타나기 훨씬 전부터 굉장히 좀 그 사람의 사회관계는 이미 많이 위축이 되어 있습니다. 대인관계도 잘 안 하고 자기 감정도 잘 표현을 안 하고. 그러니까 이런 환자들을 보면 주변에서 평가하기에 그냥 조용하고 말이 없는 아이, 그냥 자기 생활만 하는, 누구랑도 잘 대화를 안 하는, 그렇게 보이기가 딱 십상이에요. 그러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에 뻥 하고 사건 사고가 터지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뉴스에서도 많이 보이시겠지만, 이 정신과 의사인 제가 이렇게 볼 때는 요즘 특히 뉴스에서 이렇게 많이 보이는 어떤 그런 사건 사고들, 좀 경악스러운 사건 사고들 중에는 사실은 그 당사자가 어떻게 보면 가해자죠. 또는 피해자일 수도 있고 가해자일 수도 있는데 좀 그런 조현병이 아니었을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런 가해 행동을 하게 되고 또 자기가 피해를 받았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자기 어떤 액션들이 나올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뭐 어떤 사건 사고인지는 지금의 어떤 영상, 최근에 제가 올리는 영상들은 일단은 질환에 대한 교육적인 좀 설명이 더 위주가 되기 때문에 뭐 그런 좀 약간 좀 흥미거리가 되는 일들은 나중에 또 이제 영상들 좀 더 자유스럽게 얘기를 할 수 있는 영상에서 좀 그걸 좀 다뤄보도록 하고요. 문제는 이제 여기서 이제 좀 말씀드려야 될 게, 정신과에서는 이제 정신보건법이라는 것에 의해서 입원도 시키고 이렇게 하는데요. 그런 정신보건법이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인권을 강조하는 쪽으로, 이전 정부,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이제 인권을 강조하는 쪽으로 하다 보니까 이 정신과 환자가 현실 판단력이 떨어져서 잘못된 판단을 내릴 수도 있다라는 사실이 좀 많이 간과가 돼서 정신과에 대한 어떤 그런 옛날처럼 강제 입원을 시키고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이제 거의 불가능하다시피 됐습니다. 그 얘기인즉슨 그래서 많은 보호자분들이 사실은 병원에 찾아와서 제가 현실을 말씀드리면은 많이 광분하시고 너무 힘들어하시고 말이 되냐 막 이러는데, 이제 자기 입장이 되니까 이제 자기가 이제 그런 것들을 맞닥뜨리게 되니까 막 화가 나서 그러시는데, 실제로 저는 그게 이해가 돼요. 왜냐면 지금의 정신보건법 하에서는 가족이 많은 걸 감당을 해야 돼요. 가족이. 병원이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은 별로 없습니다. 그냥 환자가 원하면 퇴원시켜야 되고. 근데 이런 조현병 환자들이 현실 판단력이 떨어지고 아까 말한 것처럼 어떤 현실에 대한 어떤 인지 능력, 현실을 판단하는 능력,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판단을 할 확률이 되게 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상에서는 강력하게 난 퇴원해서 그냥 난 아무런 문제가 없다, 나는 그냥 일반적인 사회생활을 하겠다, 그럼 그냥 내보내야 돼요. 병원은 내보내면 그만입니다. 문제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거기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것들을 감당해야 될 부분,
쉽게 말하면 그 환자를 계속 지켜봐야 되고, 또 문제가 생기면 쫓아가서 다 얘기를 해야 되고, 약도 안 먹겠다면 못 먹는 거니까. 왜냐면 약을 입원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약을 제대로 먹이기 위한 부분도 되게 크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다 가족이 감당해야 되는 쪽으로 이게 법이 바뀌어나서, 물론 법에는, 강제로 입원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조건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조건이, 어떻게 보면은 기본적으로, 이 의료진을 어떻게 보면은 입원 안 시켜도 될 사람들을 입원을 시키는 사람으로 이렇게 전제를 깔아놓는 굉장히 조건이 까다로워요. 이 서류 저 서류 다 첨부를 해야 됩니다. 그럼 현실적으로 볼 때 병원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긴박하게 돌아가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데서 다 서류를 다 요구를 해야 되고, 자, 가족이 맞습니까? 다 이런 거 다 해야 되고, 그렇게 현실은 안 그렇거든요. 현실은. 그러니까 그 얘기인 즉슨, 조금만 그거를 잘못하면 범법자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의사는 굉장히 그런 쪽으로, 그러니까 법이 그렇게 정해지면은, 굳이 범법자가 될 그런, 우려 속에서 진료를 하고 싶은 마음은 사실 안 들거든요. 그거는 지금 소아청소년과에서 나타나는 문제나 응급학과에서 나타나는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흉부외과, 필수 의료라고 그러죠. 필수 의료에 의료진이 지원을 안 하는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온갖 규제 조건들로 어떻게 보면 발목을 묶어놨어요. 그러면 의사들 입장에서는 그런 규제 조건이 있는 것들을 안 하죠. 그냥 점 빼고 레이저하고, 레이저에 사실 큰 위험성이 없으니까 그렇게 안전한 쪽으로 다 빠지지, 위험을 감소하면서, 특히나 그런 위험이 환자를 위한 위험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그냥 법을 그냥 정해놓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정해놓은 그것에 맞추기 위해서 환자에 들어갈 노력을 못한다?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은 이만큼인데 이만큼을 행정 처리했어야 되고 요만큼만 갖고 환자를 봐야 된다? 그러면은 의사는 금방, 아무리 사명감이 있는 의사도 그건 못할 짓이 되는 거죠. 왜냐면 어떤 이런 행정적인 거를 처리하는데 내 힘과 에너지를 쓰기 위해서 의사가 된 건 아니겠죠. 의사들의 로망스, 어떻게 보면 의사들의 판타지에는 환자를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는 사실 그런 판타지가 있어요. 그래서 보면 현장에서 정신과는 그래도 덜한데 흉부외과나 소아청소년과나 응급의학과나 이런 다른 과에 있는 동료들을 보면 정말 너무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왜냐면 학생 때부터 지켜봤지만 정말 사명감에 불타고 차에다가 이런 어떤 응급키트도 가지고 다니면서, 만약에 내가 길 가다가 사고가 나거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보인다면 내가 바로 가서 도와주겠다. 근데 언제 그런 사고가 날 줄 알아? 그런데도 차 트렁크에 항상 그런 응급키트를 갖고 다녀요. 근데 중요한 거는요, 의사가 나서서 그렇게 도와주잖아요? 불법이에요. 그냥 119 불러서 가야 돼.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의사들의 어떤 로망이라든지 어떤 그런 어떤 판타지들을 좌절시키는 어떤 그런 현행의 어떤 그런 정책들 속에서, 그러니까 전문가가 빠진 정책들이 만들어지니까 그렇겠죠. 좀 이야기가 삼천포로 생 것 같은데, 이거는 정신과의 다른 여러 가지 질환들과 달리 이런 조현병이나 그리고 조울증의 조증, 이런 경우에는 지금 이런 정책 때문에 이런 환자 가족분들이 고통을 받고 힘들어하는 부분이 너무나 명확하기 때문에 제가 좀 같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수 의료 때문에 다른 과가 힘들어지는 부분, 흉부외과나 소아과나 또는 응급의학과나 내과도 마찬가지죠. 이런 어떤 정말로 필수 의료들, 외과도 마찬가지, 일반 외과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지금 무너져 가고 있는 어떤 그런 현실들도 있지만, 이런 조현병이나 이런 부분들, 조울증의 조증 같은 경우는 죽고 사는 문제는 아니지만 같은 맥락으로 지금 사실은 같이 망가져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 환자도 힘들겠지만 그 환자의 가족들도 어떻게 보면 분통 터지고 화나는 일이고, 그렇게 법을 잘못 만든 어떤 정치인들도 막상 자기들이 환자 입장이 되거나 환자 가족 입장이 되면 똑같이 겪어야 될 어떤 그런 부분인데도 참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현병 이렇게 진단을 받고 입원을 좀 빨리 시키시다 그러는데, 이제 이런 어떤 현실적인 이야기들을 말씀드리고 그러면 환자 가족분들의 입장을 너무나 충분히 이해를 하기 때문에 먹먹해져요. 특히나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는 그런 정신보건법이 이제 출범이 될 당시에 어떤 그런 의견을
제시를 할 수 있고 그런 자리였었는데,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전문가들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시간도 없었고 그런 자리도 없었고, 거의 뭐 이거는 뭐 거수기 역할만, 나중에 그냥 전문가랑 의견했다라는 그냥 생색만 내려는, 참 그런 것들을 보고서는 이렇게 오다 보니까 요즘에 이제 젊은 의사들, 법이 이렇게 정해지면 이제 젊은 의사들도 거기에 따라서 적응을 하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입원 병실이 많이 줄었어요. 정신과에 다 외래만 합니다. 그래서 정신과 입원 병실이 이렇게 많이 줄었다는 뜻은 원래는 입원해서 제대로 약물 치료를 받았어야 될 그런 환자분들이 지금 많이 돌아다니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사회에서 치료도 안 받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약물 치료, 내가 잘못됐다라는 인식이 없는데 사회가 뭔가 잘못된 걸로 보이는 사람한테 약을 먹어라. 누가 먹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지금 보면 증상이 있을 때 그래도 가족의 설득 속에서, 가족이 너무 힘드니까 그래 내가 가족을 위해서 먹지, 그러면서 이렇게 먹는 경우, 정말 그거는 진짜 그나마 베스트 시나리오고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뭐 약을 어떻게든 몰래 먹일 생각도 해보고 하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다 좌절이 됩니다. 많이 안 되고요. 왜냐면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치료진한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조현병이나 조울증의 조증 같은 정말 어떻게 보면 긴급하게 많은 의료 자원이 필요한 그 증상들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그런 경우에 참 안타까운 일이 많고, 그런 부분에서 정신과 의사들은 참 답답해한다는 거, 가족분들만큼이나 답답해한다는 거, 왜 도와줄 수 있는데 도움을 못 드리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런 것들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문제가 이제 보호자분들 중에는 이런 조현병이 이게 조용하게 지내다가 어느 순간에 빵 터지는데, 주로 이렇게 빵 터지는 순간이 뭔가 사회생활에서 내가 큰 부담이 생겼을 때, 원래 그냥 내가 조용히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살면은 문제가 없었을 텐데, 갑자기 사회생활을 확 하게 되면서 처리해야 될 정보량이 많아졌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CPU가 늦게 돌아간다고? 그러면 당연히 처리돼야 될 정보량이 늘어나게 되면 이거를 어떻게 다 처리하겠어? 그러니까 당연히 에러가 생기면서 그때 그런 망상이나 환각들이 더 생기기 쉽고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증상이 나타나는데, 대부분의 이제 가족분들이, 특히나 어머니나 이제 아버지 같이 이렇게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이 사건이 문제가 되지 않았나. 뭐 예를 들면은 뭐 대학교를 들어가서 발병했을 경우에는 대학교만 안 들어갔었어도, 또는 보통 이 발병하는 딱 그게 대학교 들어갔을 때, 또 하나는 남자들 같은 경우에 군대 갔을 때, 또 하나는 남자 여자 공히 직장에 들어갔을 때 이게 발병이 돼요. 제일 많이 발병이 됩니다. 그때가. 그러니까 군대 가서 우리 애가 정신병에 걸렸다, 회사 들어가서 뭐 직장 내 괴롭힘이나 이런 걸로 정신병에 걸렸다, 대학교에 들어가고서는 또 뭐 기숙사 생활하면서 자취하면서 애가 문제가 생겼다, 사실 그렇게 얘기들을 하시고 그것만 괜찮아지면은 이 병은 문제가 없어지는 거 아니냐라는 사실은 그런 희망을 갖게 되시고 충분히 저도 이해를 하는데, 안타까운 거는 원래 요만큼의 사회생활밖에 할 수가 없는 어떤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이렇게 많은 사회생활이 이렇게 요구되었기 때문에 이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거고요. 그리고 또 이제 보면은 이제 부모님 욕심에, 그러면 이제 다시 이제 약을 먹고 증상이 좀 좋아지고 이렇게 좀 안정이 되잖아요. 그러면 다시 이런 대학 생활이 됐든 뭐 이제 뭐 직장 생활이 됐든 다시 그렇게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또 그렇게 생각을 해주세요. 그게 또 알게 모르게 이 환자분들한테는 큰 부담이 됩니다. 이제 너도 약 먹고 좋아졌으니 이제 다른 사람들처럼 이제 사회생활을 해야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자기 자식이 이제는 좀 이렇게 일반적인 사회생활을 하는데 아마 이만큼의 두뇌 기능이 필요하다면 이렇게 두뇌 기능이 떨어져 있다는 거를 좀 부모님 입장에서는 좀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충분히 저는 뭐 이해를 하고요. 근데 문제는 이게 이제 그
환자한테 좀 많은 부담이 되고 좀 그런 부분이 돼서 그것 때문에 환자분들이 힘들어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제 약 먹고 이 정도 시간이 지났으니 이제 넌 정상이야 라는 메시지를 준다는 것 자체가 환자분들이 많이 힘들어한다는 거 절대 잊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환자분들한테 환자분들의 어떤 페이스로 인생을 살 수 있게끔 좀 이렇게 좀 마음을 많이 내려놓으셔야 돼요. 특히 부모님 입장이라면 마음을 좀 많이 내려놓으시고 얘는 좀 늦게 가는 애다 라고 생각하고 그냥 좀 지켜봐 주시는 게 사실 가장 크게 환자분을 도와주시는 거고, 물론 당연히 약물 치료는 필수겠죠. 그래도 옛날에 비해서 정말 많이 달라진 게 있다면 옛날에는 어떻게 옛날이라는 게 진짜 뭐 한 3, 40년 전입니다. 그때는 진정시키는 게 정신과 치료의 전부였어요. 그냥 일단은 그 환자가 너무 두려워하고 너무 무서워하고 너무 공포에 사로잡히고 막 이러니까, 왜냐면 망상과 환각에 시달리면서 산다는 것 자체가 정말 고통스러운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진정시켜주는 그런 게 이제 옛날의 치료에 진짜 많은 부분을 차지했다면, 지금은 정말로 이렇게 좀 떨어진 두뇌 기능을 좀 더 올리는 효과처럼 나타나게, 좀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진짜 욕심을 낼 법도 하게 그렇게 좀 약이 좀 많이 바뀌어 있다는 거, 많이 발전했어요. 근데 안타까운 건 이 정신과 환자 중에서 조현병의 유병률은 과거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환자가 정말 폭증한 우울증 약은 제약회사에서 정말 많이 개발했는데 쓸 약이 많아졌습니다. 근데 이 유병률이 뭐 50년 전이나 30년 전이나 뭐 앞으로 30년 후나 50년 후나 그냥 변하지 않을 1%의 유병률을 갖고 있는 조현병을 위한 약은 사실 제약회사에서 개발이 조금은 더딥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약들이 많이 안 나오고 있어요.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게 약을 드시다가 괜찮아진 것 같으면 환자분 본인도 그렇고 보호자분도 그렇고 어떻게 보호자의 묵인하에 약을 또 안 드시게 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약을 안 드셨을 때 제가 지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1년 안에 재발할 확률이 약을 안 먹었을 땐 90%, 약을 먹어도 10%예요. 근데 문제는 재발률보다 더 중요한 게요, 재발이 됐을 때, 이거는 원인은 왠지는 잘 모르겠는데 기존에 썼던 약이 안 들을 확률이 되게 커요. 그러다 보면 이제 새로운 다른 약을 써야 되는데, 아까 제가 지금 정신과 약물 중에서 조현병과 관련된 약물이 지금 개발이 우울증 약보다는 많이 더디다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쓸 수 있는 약물의 개수가 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발을 자주 겪게 되면 약이 안 듣게 되는 거예요. 쓸 약이 없어지니까. 그렇게 되게 되면서 점점 증상이 완전히 조절되지 않으니까 만성 조현병으로 가게 되는 수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은 그래도 다행히, 옛날에는 만성 조현병이 돼서 그냥 집에서 그냥 이렇게 문제없이 지내다가 증상이 나타나면 그냥 좀 이렇게 좀 막 가족들이 어떻게 해서 잠재우고 또 시간 지나면 또 괜찮아지니까, 그렇게 막 몇 번의 재발을 겪으면서 만성 조현병이 돼서 와서 어떤 약을 써도 잘 안 듣는 경우도 꽤 많았는데, 요즘은 그래도 비교적 빨리 병원에 오십니다. 문제가 생기면 바로바로 병원에 와요. 근데 바로바로 병원에 왔을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또 이런 만성조현병으로 가게 되는 이런 과정을 또 겪게 되는 수가 많습니다. 절대 잊지 마세요. 치료는 꾸준히 받으셔야 됩니다. 이거는 낫는 병이 아니에요. 뇌의 퇴행성 변화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사실 치매, 정신지체, 조현병은 사실은 끝이 비슷해요. 치매는 이제 늙으면서부터, 나이 들면서부터, 물론 유전자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나이 들면서 그게 발병하면서부터 뇌가 점점 망가져가는 거죠. 정신지체는 태어나면서부터 사실은 어느 정도 망가진 뇌를 갖고 태어나서 또 그것이 또 점점 망가져가는 겁니다. 정신분열병은 그게 발병했을 때부터 사실은 점점 두뇌가 망가져가는 겁니다. 그 약을 먹는다고, 정신과 약을 먹는다고 해서, 조현병 약을 먹는다고 해서 이런 증상을 경험하는 그런 부분들이 줄어드는 거지, 갑자기 그 아이의 사교성이 좋아지고 그 아이의 내향적인 성격이 외향적으로 바뀌고 그 아이의 두뇌 기능이 확 좋아지고 이렇게 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거를 좀 보호자분께서 한계로 아시고, 그리고 이런 재발을 최소로 겪게 하기 위해서 평생 동안
이런 약물을 정말로 꾸준하게 다른 사람들보다도 다른 질병보다도 조현병인 경우에는 약물을 정말로 끊임없이 매일매일 잘 먹을 수 있도록 환자 본인도 정말 명심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 환자분의 보호자분들도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분이 저한테 이제 양성 증상과 음성 증상에 대해서 이렇게 인터넷을 보다 보니까 알게 됐는데, 이 조현병이 음성 증상이 뭔지 좀 알고 싶어요라고 이렇게 또 저한테 진료 중에 말씀해 주신 부분이 있어서 제가 답을 드린다면, 이런 조현병의 증상 중에서 망상이나 환각이나 뭐 이런 것들을 양성 증상이라 그래요. 그리고 사회적으로 위축이 되고 대인관계도 안 하려고 하고 감정도 잘 안 느껴지고, 어떻게 보면 이런 사회와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생기는 요거를 음성 증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쉽게 말하면, 원래 있어서는 안 될 증상이 정상인들한테는 보여지지 않는 증상이 있는 건 양성이고요. 원래 정상인들한테 있어야 되는데 없는 게 음성 증상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인간관계에 대해서 좀 문제가 생기는 부분들을 보통은 음성 증상이라고 해요. 물론 망상이나 환각도 인간관계에서 문제가 생기죠. 근데 이제 요런 어떤 좀 이런 쉽게 말하면 인간관계에 대한 어떤 동기라 그럴까? 의욕도 없어지고 자꾸만 이렇게 감정적으로도 이렇게 좀 많이 이렇게 나중에 되면은 좀 정상적인 감정 표현보다 이렇게 좀 많이 감정 표현도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최소의 두뇌 기능으로 사회와 소통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경우가 음성 증상이어서 보통은 양성 증상으로 이제 많이 발견이 되고 치료가 되는데, 이게 이제 만성 조현병으로 가게 되면서는 점점 음성 증상이 주를 이루게 되는 수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원하는, 특히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인구가 많으니까 정말 얼마나 그 사회생활이 복잡합니까? 많은 대인관계를 해야 되고, 제가 볼 땐 그런 부분에서도 다른 나라보다도 그런 두뇌 기능을 많이 써야 되다 보니까 두뇌 기능이 떨어지는 그런 우울증을 더 많이 경험하게 될 수밖에 없는 나라가 저는 우리나라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회생활에 대한 기준이 되게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음성 증상도 상대적으로 더 많아지고 더 문제가 되는 것처럼 여겨지는 거지, 사실은 그런 사람들도 얼마든지 사회생활 하는데 그런 큰 문제가 없이, 왜냐면 남한테 뭐 피해를 주고 그러는 건 아니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사회 분위기가 되는 게 다른 사람들도 좀가 뭔가 이렇게 사회생활에서 좀 여유를 갖고 사회생활을 하게 되는 게 아닐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너무 이런 사회생활에 대한 어떤 기준이 너무 높아서, 속된 말로 얘기해서 너무 빡센 사회생활을 하고 있지 않나, 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조현병 환자분들을 이렇게 보면서, 조현병 환자분들 중에서도 지금 보면 이제 그런 음성 증상이 주로 나타나서 그냥 사회적으로 조용히 살고 계신 분들 있잖아요. 저는 이런 분들이 이렇게 세상에 이렇게 존재하는 부분들도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회의 전반적인 이런 분위기가 좀 이런 분들도 얼마든지 잘 적응해서 살 수 있는 전반적인 분위기로 가면 조현병이 없는 사람들의 사회생활도 좀 더 여유가 생기고 좀 더 평화로워지지 않을까, 사실 그런 생각들도 좀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현병에 대해서는 사실 이렇게 좀 여러 가지 이제 제한된 정보들이 많고요. 그리고 좀 어떻게 보면 낙인처럼 조현병에 대한 어떤 그런 선입견도 많아서, 오늘은 그리고 이제 조현병으로 이렇게 진료를 받고 계신 분들이 요구하시는 분들이 많아져서 오늘은 조현병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물론 이제 대부분의 어떤 그런 인터넷이나 자료 이런 걸 보면 조현병의 특이적인 증상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정신과 의사들 사이에서는 요 증상이 나타나면 조현병일 가능성이 거의 이건 100%다라는 게 있습니다. 그걸 이제 카그라 증후군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카그라. 그래서 카그라 증후군이 뭐냐면 이게 인지 기능에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내가 알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뭔가 분명히 얼굴 외모나 이런 거는 내가 아는 사람이야. 근데 이 사람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예를 들면 내 눈으로 볼 때 엄마의 얼굴은 똑같아.
근데 뭔가 내가 CPU에서 뭐 두뇌가 판단을 내릴 때 저 사람의 속에 들어가 있는 저 사람은 엄마인 척하는 다른 사람이지 엄마가 아닌 것 같아. 요런 느낌. 요걸 카그라 증후군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런 카그라 증후군이 있으면 이거는 좀 조현병의 굉장히 특이적인 다른 증상들, 다른 정신과 증상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공황 증상, 강박 증상, 뭐 불면증, 우울감, 뭐 이런 거 다 정신분야, 쉽게 말하면 조현병에서도 나타날 수 있는 증상들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비특이적인 증상들이 나타나는데, 물론 뭐 망상이나 환각은 아니지만, 이런 카그라 증후군에 관해서만큼은 이거는 뭐 일반인이 이렇게 경험하기 쉽지 않고요. 일반인도 정상적으로 경험할 수 있다. 이런 증상이 아니고요. 이 증상이 나타나면 이거는 혹시라도 본인이 그런 증상이 나타나면 이거는 조현병이 거의 뭐 99%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거는 꼭 전문의한테 얘기하실 때 증상에 대해서 망상한 것만 얘기하지 마시고, 저는 그런 걸 물어봅니다만, 혹시 그런 경험이 있냐고 물어봅니다만, 그런 것들이 이제 질문이 되지 않으면 사실은 이런 경험을 했어요라고 말하면은 아마 진료에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오늘은 사실 정책에 대한 얘기도 하고 이야기가 3000% 빠진 부분도 많아서 사실 이야기가 좀 길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도 긴 이야기 들어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번에는 조금 이렇게 좀 이런 교육, 쉽게 말하면 설명을 많이 들어야 되는 이런 내용들이 다 끝난 다음에는 좀 더 저도 자연스럽게 좀 이런 어떤 정책에 대한 얘기도 좀 더 터놓고 얘기하고 그런 식으로 좀 영상을 만들고 그렇게 여러분들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